안녕하십니까. 에브넷 코리아 자이닉스 팀 FA 매니저를 맡고 있는 노준석입니다. 시스템 플랫폼 검증에 있어서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보드를 꾸미시던가 아니면은 적절한 보드를 활용하셔서 실제 검증을 하시는 사례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이닉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최신 디바이스들과 관련된 키트들, 그리고 설계 시 알고 계시면 유용한 설계 방법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3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답변을 드리진 못하는 부분은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답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저희 에브넷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넷은 1921년에 설립된 반도체 관련 부품 공급사로서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128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현재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걸쳐서 120여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5,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40개국 이상 210만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400여 개 반도체 회사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2,500명 이상의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실제 여러분들의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닉스의 글로벌 파트너사로서 한국에서는 에브넷 코리아가 고객사 여러분들의 제품 개발 및 양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섹션을 담당하게 된 권기철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자이닉스 쪽에 하이엔드급으로 나와 있는 울트라스케일과 울트라스케일 플러스 쪽 440과 19P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를 이용한 국내 업체에서 만들어진 보드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 시리즈와 울트라 스케일과의 다른 점은 클락트리 쪽에 크게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7 시리즈에 없던 그 URAM이라는 울트라 램이라는 메모리 구조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썸머리를 통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그 자이닉스 쪽에서 한 10여 년 전에 7 시리즈라는 디바이스를 어나운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로우 엔드급인 스파르탄 그 아틱스 7과 그 다음에 그 미들 엔드급인 킨텍스 7, 그 다음에 하이 엔드급인 버텍스 7을 28나노 공정으로 릴리즈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바도라는 새로운 툴도 어나운스를 해서 이제 커스터머 쪽에서 많이 프로모션을 했는데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제품군과 그 다음에 그 안에 SoC가 내장된, 암코어가 내장된 징크라는 패밀리가 어나운스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일단 그 전 패밀리부터 약간씩 언급은 되어졌는데 제품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덴시티를 키우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멀티다이를 연결시켜서 하는 그 디바이스 제품군도 어나운스를 했는데 그게 7 시리즈 이후에 울트라 스케일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그 울트라 스케일은 7 시리즈 이후에 20나노 공정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라는 제품군이 어나운스가 됐는데 그거는 16나노 핀팻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울트라 스케일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의 구조는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공정에 대한 차이 그리고 클락 쪽과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이야기되어지는 거는 7나노 공정인 ACAP이라는 아키텍처를 적용한 버살이라는 새로운 패밀리군이 나와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 시리즈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서 크게는 이제 자이닉스 제품군이 로우 엔드 제품군과 그 다음에 미들 레인지급, 그 다음에 하이 엔드 제품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로우 엔드급은 초창기에는 아틱스 7이라는 아키텍처 디바이스 패밀리가 어나운스가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마켓의 리드에 의해 가지고 스파르타닌 7이라는 그 로엔드급 제품군이 런치가 됐고요. 미들레인지는 마찬가지로 7 시리즈 킨텍스 7 이후에 그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형태의 미들레인지 제품군이 그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엔드는 여전히 버텍스 7 이후에 버텍스 7,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제품군이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나오는 SOC 포트폴리오는 아마 다음 섹션에 다른 분이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크게는 그 로엔드에 해당되는 제품군과 그 다음에 미들레인지에 해당되는 제품군, 그 다음에 하이엔드에 해당되는 제품군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울트라 스케일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서는 로엔드급까지는 아직 제품군이 나와져 있지 않고 미들레인지하고 하이엔드에 대한 제품군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하이엔드급 제품 중에서 버텍스 7, 그 다음에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그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 대한 비교 테이블이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버텍스 7 같은 경우에는 2000T, 그 다음에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은 440,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19P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초기에는 19P까지 어나운스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더 덴시티를 키워서 프로덕션 제품군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직셀은 버텍스 7이 한 200만 로직셀 정도 되고, 울트라 스케일이 500만 로직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가 800만, 900만 정도 로직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에이직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에이지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에이지 게이트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언급되어진 자료보다는 경험치에서 나왔을 때 로직셀 곱하기 좀 적게 보시는,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로직셀 곱하기 3 정도 해가지고 게이트를 카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이제 노멀하게 가져가시면 6이나 10 정도를 곱해서 에이지 게이트로 생각하셔서 디바이스를 선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로직셀 곱하기 한 10 정도 하면은 에이지 게이트 정도의 덴시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락 램도 그 메가비트거든요. 그 버텍스 7은 96, 그 다음에 울트라 스케일은 132, 그 다음에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좀 작죠. 94.5 그 메가비트가 있고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디바이스 선정하실 때 로직이 많이 필요하냐, 아니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냐, 그런 형태의 이제 제품군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URAM이라 그래가지고 메모리 블록이 블락 램과 다르게 좀 더 큰 덴시티의 디바이스 메모리 블록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아키텍처적으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블락 메모리하고 URAM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해서 선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이따 아키텍처 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DSP 쪽은 뭐 이게 그 기가 맥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게 FJ 같은 경우에는 그 DSP 전용 블락, DSP48, DSP48 에코, 뭐 그 DSP 전용 블락이 있는데, 그 전용 블럭을 이용해서 DSP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멀티플라이하고 어큐뮬레이터, 그 다음에 그 안에 레지스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맥 연산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는 고속의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도 디바이스에 따라 가지고 128개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레이트도 뭐 10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32.75기가까지 각 디바이스의 프리미티브에 따라가지고 종류가 구분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에이직 하시면서 서버 쪽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PCI 익스프레스하고 연동돼서 작업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지금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같은 경우엔 젠3의 16레인 내지는 젠4의 8레인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는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울트라 스케일 같은 경우에 DDR4 그
2400까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2700, 2600까지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를 만들다 보면 I/O 핀이 많이 필요한데 그 핀들이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1200개부터 2000개까지 디바이스가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는 목적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지금 그 440 FJ, 저희 그 자이링스 쪽에서 만들어진 큰 디바이스는 440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EVM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크게는 이제 디바이스가 4개 올라가는데 이거는 유저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1개짜리가 될 수가 있고 2개짜리가 될 수가 있고 이 디바이스를 그 밑에 지금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밑에 베이스보드에 서브보드 형태로 올라가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4개까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DDR4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부에 보면은 그 SD 카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 카드를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을 기존의 자이링스에 제공하는 방식 외에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칩투칩 인터페이스를 위해 기가빗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 지원 여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보드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19P를 가지고 새로운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유사한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7 시리즈와 다른 울트라 스케일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이링스 FJ는 컬럼 베이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컬럼 베이스가 로직으로 되어져 있으면 로직이 많은 디바이스가 되고 DSP가 많으면 DSP가 많은 디바이스가 되어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그 PS 쪽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싱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그 외에 다른 리소스들, 그러니까 IO라던가 기가빗 트랜시버라던가 로직 관련되는 CLB 메모리들은 다 이제 컬럼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베이스 하에서 이제 클락 리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클락 리전은 기존 7 시리즈는 그 디바이스를 전체 좌우로 그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클락 리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클락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는데, 지금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락 리전도 약간 크기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락에 공급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락 리전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7 시리즈는 절반으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으로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스케일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버티컬하고 컬럼으로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클럭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얻는 메리트는 뭐냐? 이게 7 시리즈 같은 경우엔 그림에서 보듯이 센터에서 각 디바이스에 클락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클락 트리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로 오면서 이게 클락 루트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 클락 루트 안에서 각각의 클락의 그 리소스들의 클락이 공급되는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듯이 클락 네트를 옵티멀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 스큐도 7 시리즈 대비 울트라 스케일이 훨씬 더 최적화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연사바 설명드리면 7 시리즈 2000T부터 울트라 스케일 440과 그 다음에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까지 이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2000 시리즈 쓰면서 타이밍을 고생하셨던 분들이 울트라 스케일이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로 오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락 트리도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왼쪽에서 보듯이 버퍼 IO, 버퍼 R, 버퍼 H, 버퍼 G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는 그게 좀 단순화돼서 버퍼 G CE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 커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클락을 어디에 공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7 시리즈에서 복잡하게 형성되었던 클락 트리들이 울트라 스케일이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로 오면서 좀 단순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7 시리즈와 다르게 울트라 스케일에서는 URAM이라는 구조가 그 별도의 메모리 블록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288K 비트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블락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였는데 이거는 하나의 메모리를 다 쓰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시리즈의 블락 메모리는 클락을 리드라이트 클락을 분리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싱글 클락 그러니까는 리드라이트 클락을 동일 클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디바이스 선정하실 때 내가 그 두 개의 클락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싱글 클락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좋은지에 따라 가지고 메모리 구조는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 자세한 얘기는 좀 진행을 하시면 디바이스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URAM과 그 블락 램은 뭐 크기 관련해서도 36K, 18K 그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게 블락 메모리였다라고 보면은 울트라 램에서는 288K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도 울트라 램 같은 URAM 같은 경우 72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클락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싱글 클락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7 시리즈와 다른 그런 클락 트리 쪽하고 메모리 쪽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URAM에 대한 거는 일단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이게 컬럼 베이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컬럼을 블락 메모리가 아니라 울트라 램, 그러니까 URAM 구조를 가지는 디바이스로 진행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URAM을 가지는 디바이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디바이스별로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컬럼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같은 경우 여러 개의 컬럼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가 많다라는 거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그 컬럼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20나노 공정의 울트라 스케일과 그 다음에 그 16나노 공정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아키텍처적으로 패브릭이나 CLB를 보면 울트라 스케일이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가 그렇게 큰 차이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 블락 메모리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URAM이라는 구조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영상 신호 처리라던가 아니면 큰 메모리, 그 블락 메모리가 인터널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드 설명하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메모리 인터페이스 관련돼서 DDR4 울트라 스케일이 DDR4에 2400까지 지원된다라고 그러면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DDR4에 2700 정도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이점, 또 다른 차이점은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서는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서는 미피 신호를 외부에 버퍼를 달지 않고 직접 받아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나 아니면 영상 신호 처리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데 미피 카메라 신호를 직접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도 서버 쪽과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울트라 스케일은 젠3의 8레인, 그 다음에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젠3의 16레인, 내지는 젠4의 8레인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그 자이링스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큰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스케일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분을 통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섹션을 발표할 임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이링스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ARM 프로세서와 FPGA가 원칩으로 구현된 제품군인 징크 7000,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 버사이 제품군, 그리고 이 제품군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모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고직적, 고성능, 그리고 저전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SoC와 같은 원칩 시스템 IC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자이링스 또한 전통적인 FPGA와 프로세서를 원칩화하여 고직적, 고성능, 저전력을 위한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이링스 SoC 제품군으로는 28나노 공정의 징크 7000, 16나노 공정의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 그리고 7나노 공정의 버살 제품군이 있습니다. 징크 7000과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는 현재 양산 공급 중에 있으며, 버살 제품은 2021년 양산 공급 예정으로 현재는 ES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이링스에서 ARM 프로세서가 내장된 최초의 SoC 제품인 징크 7000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크 7000은 크게 ARM 프로세서 기반의 프로세싱 시스템 PS블럭과 FPGA로 구성된 프로그래머블 로직 PL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PS블럭은 DDR3, DDR2, LPDDR2 메모리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메모리 컨트롤러와 부팅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QSPI, NOA, NAND 플래시를 지원하는 스태틱 메모리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시스템의 핵심인 프로세서는 최대 1GHz 동작 속도까지 지원하는 ARM 코어텍스 A9 듀얼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시스템과 프로그래머 로직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암바 계열의 엑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USB, 이더넷, SD, UART, CAN, I2C, SPI 등 다양한 페리페럴을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PL블럭은 28나노 공정의 자이링스 7 시리즈 FPGA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의 32빗 또는 64빗 엑시 포트를 통해 PS블럭과 PL블럭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블럭은 최대 2000개의 DSP 블럭이 내장되어 있어 하드웨어 가속기 구현에 용이합니다. 또한 12비트 1메가 샘플 레이트의 ADC가 내장되어 있어 시스템 모니터링 등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징크 7000의 특징은 ARM 코어텍스 A9 듀얼 코어, 메모리 컨트롤러와 다양한 페리페럴에 빌트인된 프로세싱 시스템과 다양한 기능 블록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멀티포트로 연결되어 PL과 PS 간의 데이터 스루풋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IO 스탠다드와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해 채널당 최대 12.5GBps의 멀티레인 하이스피드 트랜시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징크 7000은 오픈소스 리눅스와 같은 무료 OS와 서드파티를 통해 상용 OS를 지원하고 있으며 리눅스와 같은 시메트릭 멀티프로세싱 SMP와 각 코어텍스 A9 코어의 서로 다른 OS 또는 베어메탈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어시메트릭 멀티프로세싱 AMP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이링스 제품군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버깅을 위하여 자이링스는 바이틱스 통합 개발 환경과 리눅스 개발을 위한 페타리눅스 SDK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크 7000 제품 모두 동일한 프로세싱 시스템 구조를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래머블 로직의 크기에 따라 총 7종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코어텍스 A9 싱글 코어로 구성된 징크 7000S 제품도 공급되고 있어 보다 저가의 시스템 플랫폼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나노 공정의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입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는 64빗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32빗 리얼타임 프로세서,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로직으로 구성된 자이링스 최초의 헤테로지니어스 멀티프로세서 SoC 플랫폼입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의 아키텍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는 64빗 ARM 버전 8 아키텍처의 코어텍스 A53 듀얼 또는 쿼드 코어가 적용되었으며 펑셔널 세이프티 및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위한 코어텍스 R5 듀얼 코어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DDR4, DDR3, LPDDR4, LPDDR3 메모리를 지원하는 징크 7000보다 향상된 다이내믹 메모리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으며 2D, 3D 그래픽 지원을 위하여 ARM 말리 400 GPU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3.0, PCI Express Gen 2, 디스플레이 포트, SATA 3를 지원할 수 있는 하이스피드 트랜시버가 PS 블럭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 제품군 중에는 H.264, H.265를 최대 8채널 동시에 엔코딩, 디코딩이 가능한 비디오 코덱 유닛이 포함된 제품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 시스템은 64빗 ARM 버전 8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ARM 코어텍스 A53 최대 1.5GHz까지 동작 속도까지 지원하며 제품에 따라 쿼드 또는 듀얼 코어로 구성된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각 코어텍스 A53 프로세서는 SIMD를 지원하는 니온과 FPO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여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한 멀티 소프트웨어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의 프로세싱 시스템 블럭에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지원을 위해 32비트 코어텍스 R5 듀얼 코어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최대 600MHz의 동작 속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코어텍스 R5에 RTOS 또는 베어 메탈을 구현할 수 있는 스프릿 모드와 펑셔널 세이프티 구현을 위하여 동일 OS 또는 소프트웨어를 각각의 코어텍스 R5에 실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처리하는 락스텝 모드 구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위하여 각각의 R5 프로세서마다 128kHz의 로우 레이턴시 타이트 커플드 메모리 TCM이 연결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 시스템에는 ARM 말리 400 GPU가 내장되어 있어 2D, 3D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 오픈GL ES 1.1, 2.0 그리고 오픈VG 1.1을 지원하고 인베디드 리눅스용 리눅스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시 APU 대비 약 50배의 성능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 제품군 중 EV 디바이스의 경우 H.264, H.265 엔코딩, 디코딩을 할 수 있는 비디오 코덱 유닛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코덱은 최대 4K 60프레임 또는 8K 15프레임까지 엔코딩, 디코딩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최대 8채널의 비디오 스트림을 동시에 엔코딩, 디코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더넷, USB 등을 통한 다양한 비디오 스트림 인풋으로부터 H.264, H.265 엔코딩 또는 디코딩을 하여 비디오 스트림 출력은 디스플레이 포트, HDMI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출력 또는 이더넷을 통한 실시간 출력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트랜스코딩, 비디오 컨퍼런스, DVR과 같은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싱 시스템의 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최대 32GB까지 지원하는 DDR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으며 DDR4부터 LPDDR3까지 다양한 메모리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32빗, 64비트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ECC 기능을 지원을 위하여 40빗 또는 72빗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256KB의 온칩 메모리와 리얼타임 프로세서 코어텍스 R5를 위한 타이트 커플드 메모리 TCM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싱 시스템의 하드와이어드 페리페럴은 기존 징크 7000 대비 PS 블락의 최대 6GBps의 4레인 하이스피드 트랜시버가 내장되어 있어 USB 3.0, SATA 3, 디스플레이 포트, PCI 익스프레스 젠2를 별도의 소프트 IP 없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UART, SPI, I2C, USB 2.0, SD, eMMC, 낸드 메모리를 위한 페리페럴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와 같은 멀티 프로세싱 플랫폼은 부팅 및 개별 또는 통합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기능을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에서는 PMU, 플랫폼 매니지먼트 유닛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PMU는 빌트인 셀프 테스트 및 부팅 시 필요한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 동작에 따른 파워 도메인별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워 도메인은 풀 파워 도메인, 로우 파워 도메인, PL 파워 도메인, 배터리 파워 도메인 4가지로 구분되며 풀 파워 도메인은 APU와 RPU를 포함한 모든 PS 블락, PL 블락이 동작할 수 있는 파워 도메인입니다. 로우 파워 도메인은 APU, DDR 메모리, USB, 디스플레이 포트, SATA, PCI 익스프레스와 같은 하이스피드 커넥티비티는 셧다운 상태이고 코어텍스 R5, 일반 페리페럴과 PL이 동작할 수 있는 파워 도메인입니다. PL 파워 도메인은 APU와 RPU를 포함한 모든 PS 블락은 셧다운 상태이고 프로그래머블 로직만 동작하는 파워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파워 도메인은 PS, PL 모든 블락은 셧다운 상태이고 리얼타임 클락 블락만 동작하는 파워 도메인입니다. PMU는 동작 블락에 따라 파워 도메인별 파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의 프로그래머블 로직 부분은 16나노 공정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FPGA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FPGA 제품과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최대 32.75GBps의 멀티레인 하이스피드 트랜시버, PCI 익스프레스 젠3, 젠4를 위한 하드웨어 블락, 그리고 기존 블락램보다 큰 울트라 램이 내장된 제품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텍스 A53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 유닛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상용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어텍스 R5로 구성된 리얼타임 프로세싱 유닛은 베어메탈 및 상용 RTOS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어텍스 A53로 구성된 APU의 경우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을 기본으로 하이퍼바이전을 구현하여 여러 개의 서로 다른 OS 또는 소프트웨어를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AMP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코어텍스 A53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 유닛과 코어텍스 R5의 리얼타임 프로세싱 유닛 간의 IPC 및 AMP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 제품군 역시 자이링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인 바이티스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페타렌스 SDK를 이용하여 리눅스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 C++로 구현된 알고리즘 등을 RTL 변환 없이 프로그래머블 로직의 로직 IP와 인터페이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드웨어로 구현하여 시스템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는 CG, EG, EV 세 가지 제품군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CG 제품은 APU가 코어텍스 A53 듀얼 코어로 적용된 제품이며 상대적으로 EG 제품군보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사이즈가 작고 가격적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현재 총 7종의 제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G 제품은 가장 보편적인 제품이며 CG 대비 APU는 코어텍스 A53 쿼드코어와
말리 400 GPU가 추가된 제품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이즈의 프로그래머블 로직이 되어 있어 현재 11종의 제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V 제품은 EG 제품에 비디오 코덱 유닛이 추가된 제품입니다. 현재 로직 사이즈별로 3종류의 디바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리스, 레이더와 같은 A&D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고속 ADC, DAC 및 소프트 디시전 포워드 에러 컬렉션 블럭이 포함된 RFSoC 제품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이링스에서 가장 최신 제품인 버살입니다. 버살은 헤테로지니어스 아키텍처의 어댑티브 컴퓨터 액셀레이션 플랫폼이라는 자이링스의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최초의 제품입니다. 현재 버살은 ES 단계 진행 중이며 2021년부터 양산 및 공급 예정입니다. 자이링스의 새로운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셔널, 소프트웨어, 로직 또는 인텔리전트 엔진으로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싱 시스템 기반의 스칼라 엔진, 프로그래머블 로직 기반의 어댑티브 엔진, 그리고 DSP 또는 벡터 프로세서 기반의 인텔리전트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DR 메모리 컨트롤러, PCI 익스프레스, 미피 등 하드와이어드 블록이 구현되어 있으며 스칼라 엔진, 어댑티브 엔진, 인텔리전트 엔진, 페리페럴 간은 네트워크 원칩, 녹을 통해 기존 자이링스 제품군보다 하이스피드, 하이 밴드위드스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버살의 개발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이링스 마이티스 통합 개발 툴을 이용하며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전통적인 FPGA에 해당되는 어댑티브 엔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이링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바도 툴을 이용하고, 스칼라 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바이티스 소프트웨어 개발 툴과 리눅스 개발을 위한 패터니스 SDK를 이용합니다. 또한 텐서플로우, 카페와 같은 AI 프레임워크와 FFmp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개발자 역시 바이티스 AI, 자이링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버살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버살 아키텍처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RM 코어텍스 A7 듀얼 코어, 코어텍스 R5, 플랫폼 매니저먼트 컨트롤러로 구성된 기존 프로세싱 블록에 해당되는 스칼라 엔진과 기존 제품 대비 고성능, 저전력 FPGA 블록으로 구성된 어댑티브 엔진, 로우 레이턴시, 하이 스루풋의 벡터 프로세스와 DSP 블록으로 구성된 인텔리전트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DDR4 메모리 컨트롤러, PCI 익스프레스 젠5 및 다양한 하드와이어드 페리페럴 블록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살 제품군 중 버살 AI 제품에 포함된 어댑티브 인텔리전트 엔진, AI 엔진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SIMD, Very Long Instruction Word, VLIW를 지원하는 벡터 프로세스의 어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AI 엔진은 5G 와이어리스 시그널 프로세싱, AI, 비전 프로세싱 등 기존 시그널 프로세싱 성능보다 고성능이 요구되는 기능을 구현해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버살의 DSP 엔진은 기존 자이링스 FPGA 제품의 DSP 블록 대비 성능 개선된 DSP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GHz의 동작 속도와 다양한 프리시전의 픽스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살의 각 엔진과 하드와이어드 IP 간의 인터페이스를 큰 밴드위드스와 프로그래머블한 네트워크 온칩, 녹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ASP 또는 ASIC의 일반적인 녹과 다르게 프로그래머블하여 각 블록 간의 스루풋, 레이턴시, 비트위드스에 특화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징크 7000,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 버살 제품에 대한
자이링스와 에브넷에서 공급 가능한 이벨리에이션 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크 7000용 보드로는 에브넷에서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징크 디바이스가 탑재된 마이크로 제드, 피코 제드와 같은 시스템 온 모듈이 솜과 미니 제드, 제드보드와 같은 일반적인 이벨리에이션 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이링스는 GC702와 고성능 대용량 징크 7000 디바이스가 탑재된 GC706 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크 울트라 스키 플러스 MPS-C형 보드로는 에브넷에서 비교적 작은 디바이스가 탑재된 울트라 96과 울트라 제드 EG, 그리고 비디오 코덱 유닛을 내장하고 있는 EV 디바이스가 탑재된 울트라 제드 EV 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제드 EG, 울트라 제드 EV는 SOM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이링스에서는 EG 디바이스가 적용된 GC102 보드, 그리고 EV 디바이스가 적용된 GCU104, 106 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사이 디바이스가 적용된 현재 공급 가능한 이벨리에이션 보드로는 AI 엔진이 탑재된 버살 AI 제품의 VCK190 보드와 AI 엔진이 탑재되지 않은 버살 프라임 제품의 VMK180 보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이링스 SoC 타입의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이링스 SoC 제품군은 AP와 FPGA 또는 인텔리전트 엔진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디스크리트 플랫폼 대비 제품의 크기, 소모 전류, 그리고 성능 및 보안 면에서 한층 향상된 시스템 플랫폼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신 고집적 자이링스 제품들 중 점차 늘어나고 있는 3D IC와 SSI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적의 설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고집적도의 반도체를 제조할 경우 효율적인 구조 설계를 위해 적층으로 쌓는 방식을 3D IC라고 하며 최신 자이링스 디바이스들 중에는 스택트 실리콘 인터커넥트 방식이 적용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SSI라고 부르도록 하고 자세한 구조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SLR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자이링스 디바이스 내부에는 로직셀 영역뿐만 아니라 블록램, DSP48, 고속 트랜시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물들이 포함된 하나의 단위를 슈퍼 로직 리전이라고 부르고 이런 SLR을 이어서 연결하는 방식을 SSI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SLR들은 28,000개 이상의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인터포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SS 방식이 적용된 3D IC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 제품군으로 갈수록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1개 이상의 SLR을 가지고 있으며 SSI 방식의 3D IC에 해당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이링스 홈페이지에서 DS890이라는 문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3D IC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 플랫폼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할 경우 에이직보다 낮은 클럭을 사용한 기능 검증에 비중을 두며 자이링스 최신 디바이스들은 쾌적한 테스트 환경 구축을 보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능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는 총 3개의 SLR이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0, 1, 2 이렇게 이제 3개의 SLR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동작에 필요한 클락이나 데이터 인풋 또는 아웃풋이 여러 SLR에 펼쳐져 있다면 복수개의 SLR을 넘나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클락과 데이터
인아웃 핀 위치를 SAR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미리 가늠하여 보고 핀 위치를 고정하게 될 경우에는 점유하는 SLR을 처음보다 줄일 수 있으며 좀 더 빠른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3개를 점유했지만 지금은 이제 2개만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선택은 하나의 SLR의 모든 요소들이 위치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능들 중 크리티컬한 데이터 패스와 고속의 클락이 있다면 특히 SLR을 고려하여 핀 위치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클락과 로직 부분이 있다면 되도록 가운데 위치한 SLR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SLR을 관통하여 점유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이링스 디바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권장하는 코딩 스타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이링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리미티브들을 위한 템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클럭에 처리할 수 있는 로직 레벨을 줄이는 겁니다. 즉 데이터 인아웃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패스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리셋을 줄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으로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리셋들을 배제하는 것이 전체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동기 리셋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이링스 디바이스 내부적으로 동기 리셋에 맞춰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트리뷰트를 최소화함으로써 툴이 보다 높은 성능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템플레이트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바도 툴이라는 자이링스의 이제 디자인 툴이 될 텐데 비바도 툴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계 디자인이 커질수록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불필요한 리셋들은 전체 결과물의 성능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동기식 리셋을 사용하시고 되도록이면 액티브 하이 리셋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림과 같이 비동기 리셋은 추가적인 로직을 점유하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가 로직과 라우팅 패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유저가 주재하는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는 성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데이터 패스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지 않은 컨스트레인트라든지 요구되는 기준보다 과도한 컨스트레인트는 P&R 런타임을 급격히 길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적정한 컨스트레인트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 간의 클럭 교차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부족한 비동기 클럭 교차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는 추후 하드웨어 동작 시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 디버깅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이링스 디바이스를 이용하실 경우 사용하는 비바도 툴에서는 다양한 타이밍 결과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티클 코맨드를 활용하여 실제 디자인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리포트를 독립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목표로 하시는 시스템 반도체 완성도를 이끌어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런 컨스트레인트, 제공되는 컨스트레인트나 리포트 활용은 크게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1시간에 걸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시 활용하시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릭스의 다양한 제품군과 키트, 그리고 설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소개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